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어제 찍은 영상 소리가 다 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바이오 이슈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미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좋은 일, 나쁜 일 많았었는데 나쁜 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행 가서 시계를 잃어버리고 와서 지금 좀 슬픈 상황이에요. 그래도 바이오는 지금 좋은 이슈들 조금씩 나오고 있고 미용 기업들의 경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바이오 섹터 왜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지금 반등을 야기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영국에서 크리스퍼 기반의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의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유전자 치료제는 많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편집 기반의 치료제는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FDA 승인 여부는 12월 8일에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을 필두로 미국 승인 여부까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편집이라는 거, 유전자 가위라는 이 기술 자체가 말만 들어도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유전자를 가위질한다고? 유전자를 편집한다고? 뭔가 인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데 모든 질환의 근원, 모든 질환의 이유는 대부분 유전자 베이스, 세포 베이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정말 심각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 유전자 가위 기술 자체가 오프 타겟 이슈, 내가 타겟을 하려고 했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까지 건드리게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인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일단 크리스퍼와 버텍스가 개발한 이 치료제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승인받은 치료제는요, 카세가비, 원래 이제 엑사셀로 불려졌습니다. 이 치료제는 겸상적혈구 빈혈증 치료제이자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 빈혈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여태까지 지중해 빈혈은 적혈구에서 산소를 붙드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면서 걸리는 질환인데요. 이 지중해 빈혈은 숨가쁨, 피로, 부정맥이 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중증 환자들의 경우 치료제가 정말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질환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제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거나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이번 케이스 카세가비의 승인으로 한 회에 1회의 투여만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굉장히 비쌀 거라는 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제의 가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유전자 편집 기반, 유전자 가위 기반의 치료제들은 최소 몇십억 단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이제 카스게비 치료를 받은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 29명 중에 28명이
최소 1년간 통증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치료를 받은 지중해 빈혈 환자 42명을 관찰한 결과를 봤을 때 39명이 최소 1년 동안 적혈구 수혈을 아예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프 타겟 이슈가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FDA 자문위원회에서는 효과가 그런 부작용을 훨씬 뛰어넘는다 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치료제들은 효능이 매우 뛰어난다면 앞으로도 승인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번에 조건부 승인으로 받는 것이고 아마 미국도 조건부 승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 임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장기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매우 큰 분야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적응증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이 기술이 쓰인 치료제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전망치 커지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치료제가 승인이 된 것이고요. 유럽을 필두로 미국, 아시아권 다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특허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관련 기업으로는 툴젠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특허 소송에 대한 승소를 하지는 못했고요. 해외 보도자료를 봤을 때도 툴젠이 과거 패소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인정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크리스퍼와 버텍스의 치료제가 승인난 것만으로 엄청난 이익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퍼 캐스9 기반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승인된 건 좋지만요. 여전히 다른 유전자 치료제들처럼 매우 높은 금액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기존의 치료제들은 현재 20억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대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FDA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오프 타겟 이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반의 치료제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퍼랑 버텍스는 성공했지만요. 다른 기업들 실제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치료제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불렸던 빔 테라퓨틱스 혹은 버브 테라퓨틱스 저번 주 그리고 10월에 굉장히 슬픈 사연이 나왔습니다. 빔 테라퓨틱스는 100명의 직원을 해고했어요. 100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신약 개발 일부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좀 고금리 상황에 유전자 치료제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유전자 편집 기술의 경우 돈이 많이 듭니다. 유전자 치료제들은 임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거기에 빔 테라퓨틱스 같이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많을 경우에 당연히 돈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빔 테라퓨틱스는 회사 인력의 약 20%를 구조 조정을 했었고요. 비용 절감으로 그래도 2026년까지는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11월에는 그래파이트 바이오라는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 비상장 바이오텍 렌즈에 의해 역합병이 되었어요.
그래파이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버텍스랑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개발한 카세가비와 동일한 겸염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부작용으로 임상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퍼가 치료제 승인을 받으니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니 앞이 캄캄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역합병이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떠오르는 샛별,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었던 버브 테라피틱스가 유전자 편집 기반의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 치료제 임상 데이터, 초기 임상인 임상 1상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웬걸? 임상 데이터에서 한 명은 심장마비로 사망, 한 명은 심근경색이 발병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프타깃 이슈예요.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치료제 정말 혁신적이고 앞으로도 많은 치료제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이렇게 여전히 오프타깃 이슈 없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정 기업들에게서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치료제들이 전체 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부작용이 한번 나오게 되면 좀 슬플 법도 한데 아직까지 임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버브 테라피틱스의 버브 101입니다. 버브 101은 1회 투여 생체 내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서 LDL 콜레스테롤 감소율이 최대 55%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부작용 너무너무 심각하지만 효능이 너무 좋았다. 지금 임상 1상에서부터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고 버브 테라피틱스가 이번 임상 데이터 발표로 40%의 주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효과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걸 중단한다기보다는 2025년부터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용량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좀 저용량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11월에 버브 테라피틱스 데이터가 나왔을 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치료제 승인 여부를 앞두고 크리스퍼도 같이 몇 프로 빠졌었어요. 그만큼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치료제들의 경우 오프타깃 이슈, 부작용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고 결국은 다 장기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게 됐을 때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16일에 승인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미 앞서서 저번 시간에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CEO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한 거 그대로 설명드렸어요.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 혁신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승인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는요,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기술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생물 시간에 먼저 배웠던 기술이 크리스퍼 캐스9이에요. 크리스퍼 캐스9을 얘기하면서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좀 나온 지도 오래된 기술이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나온 치료제들, 이 기술에 대한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사람한테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신약 출시를 앞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상용화가 된 직후 관련된 기업
치료법의 기술 그리고 관련된 치료제들의 시장 한 번 더 업사이드 커지는 거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 이제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이 알츠하이머 시장을 이끌어줬었고요. 특히나 아두카누맙이 알츠하이머에 있어서 정말 치료제가 나온 것인가? 라는 얘기로 알츠하이머 시장 투자도 많이 받았고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었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원래 최초로 신약이 나올 때 혹은 시장이 큰 분야에서 신약이 나올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시장은 아두카누맙이 스타트를 이상하게 끊어버려가지고 레카네맙이 승인된 이후에 보험 등재가 되긴 했지만 진단 분야에 있어서 한계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10월부터는 뇌스크린에 대해서도 보험 등재가 되면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부터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레카네맙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SC 제형으로 승인이 되면 한 번 더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라일릴리의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승인 여부 나오니까 알츠하이머 시장에서 좋은 이슈 한 번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최초로 승인된 신약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 좋은 얘기도 당연히 있겠지만 말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ADC처럼 서프라이즈한 임상 데이터 처음 나올 때 혹은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휴미라 처음 나올 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은 처음 나올 때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FcRN이라는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타겟만 하더라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나쁘지 않게 반영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의 경우 혹은 카티의 경우에는 일단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라는 것도 단점일 것이고 카티의 경우에는 적응증이 확장되면서 이제서야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싼 건 둘째 치고 비싸도 약이 좋으면 어차피 잘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그리고 카티 이 치료제들은 보험 등재가 되면서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는 분야인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 전망치가 작년부터 좀 올라온 카티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티 치료제들은 지금 좀 많아졌죠. 한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카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적응증도 한정적이고 경쟁자들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카티 치료제도 많이 나왔고 경쟁자도 많이 나왔고 보험도 적용이 되고 적응증도 확장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작년부터 카티 치료제 한 종류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가면서 블록버스터급에 등극했다는 거. 이렇게 특정 기전 혹은 특정 타겟 혹은 특정 치료제,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처음 나올 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등극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돈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쪽도 저는 내년에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두카누맙의 실패, 레카네맙의 보험 한계 이게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 도나네맙과 레카네맙 SC 제형 내년에 나올 것이라는 거 거기에 병용 투여 파트너사를 찾고 있는 그들 조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크리스퍼 기반 치료제의 경우 크리스퍼 치료제가 처음 나온 이 상황에서 FDA 승인까지 되고 다른 유전자 기반의 치료제들의 임상 진전을 하면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된다면 관련해서도 최근에 승인된 기업들 좀 좋은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련된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바이오들의 처참한 과거 때문에 바이오 못 믿겠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이번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승인 나기 전에 버브 테라퓨틱스가 마이너스 40%를 보이면서 야이씨 바이오 진짜 안 되겠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들 과거에 이 두 기업의 이 황우석 박사님의 경우에는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요. 사실 해외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데이터가 잘 안 나온 경우 드랍시키거나 임상이 중단되거나 혹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기업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신라제는 과거에 해외에서 임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물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한다. 해외에서 임상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유효성이 잘 안 나와요. 통계적 유의치 달성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이런 줄기세포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뛰어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유효성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저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황우석 박사님. 황우석 박사님의 경우에는 논문 데이터가 조작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이오와는 관련이 없고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연구 윤리에 대해서 이미 지켜지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사기인 것이 아니라 연구 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새 기업들이다. 우리가 바이오를 할 때는 연구 윤리가 지켜졌는지 확실하게 이 데이터가 잘 나온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상 실패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 혹은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이미 어느 정도 유효성을 확보했을 때는 리스크가 덜 하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 혹은 징크핑거나 탈렌과 같은 다른 유전자 가위들은 사기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크리스퍼 캐스9은 아까 말씀드린 새 사례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번 출시를 통해서 이번 승인을 통해서 이 획기적인 성장의 초입부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관련된 기업들 많이 없죠.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기업으로는 툴젠이 있는 것이고 툴젠이 어느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고 얼마나 반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업데이트를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하고 부작용 이슈를 두려워하는 분야, 거기에 획기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있는 분야는 해외 기업 중에서 선두 기업들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인테리아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혹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시면 좋으니까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치료제 앞으로 시장성 커지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 탭에 올린 게시글 답글 달아주신 분들 좀 모아서 이번 주 내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굿밤 되세요. 안녕.